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장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방이라고 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 그 임상과에서도 연구들을 이런 결국은 어떤 리스크 팩터를 찾거나 하는 연구들을 하시게 되면 이제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으로 예방 수준을 나눠서 주제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예방은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질병 자체를 예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당장 코로나 시기에 코비드 19 시기에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바로 코비드 19으로 인한 어떤 감염 자체를 막기 위함이잖아요. 즉 우리가 어떤 예방접종, 백신을 맞는다든지요.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바로 질병 자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런 거를 1차 예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예방이라는 건 직접적인 예방이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되는 예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라이머리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컨드리, 그 다음 차원의 예방, 즉 2차 예방은 무엇이냐면요. 자,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이것을 조기 치료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질병을 사실 막으면 제일 좋은데요. 질병 자체를 막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어렵다면 질병을 우리가 조기에 발견해서 이것을 최대한 줄이는 것, 이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임상 단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임상 단계 또는 질병 초기 단계, 이것을 빨리 찾는 거죠. 자, 왜냐하면 질병 자체는 막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질병 초기에 어떠한 트리트먼트를 하면 질병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세컨더리 프리딕션 예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3차 예방이 있습니다. 3차 예방은 뭐냐 하면 이미 이제 질병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질병의 초기 단계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질병으로 인해서 사실 어떤 질병은 여러 가지 후유증을 유발합니다. 대표적인 게 뇌졸중 같은 것들이죠. 뇌졸중으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뇌졸중은 여러 가지 후유 장애, 예를 들면 마비라든지요, 뭐 삼킴 장애, 뭐 이런 것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로 발생하는 후유 장애를 다시 최소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3차 예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당뇨병도 마찬가지죠. 당뇨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뇨병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만성 질환의 경우에는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만성 질환은 보통 어떤가요? 환경 영향을 받기보다는 뭐 환경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만성 질환은 건강 행위 영향을 더 많이 받죠. 예를 들면 뭐 술을 더 마신다든지 운동을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자, 이런 뭐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유형이나 병인 요인하고는 관계가 좀 적겠죠. 자, 그래서 이 만성 질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학적인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그것을 연구한 결과 그 다음으로 나온 모델이 바로 자, 거미줄 모델이에요. 자, 어떤 그 리스크 팩터가 자,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질병을 봤을 때 이 심근경색은 사실은 뭐 고지혈증, 유전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이렇게 발전하면서 증상이 발현되고 증상이 발현되는 건 고지혈증이 높아지면서 이제 고지혈증이 발생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관상동맥 질환이 발생되면서 결국에는 심근경색, 자, 심장혈관이 막히게 되죠. 자, 그리고 심근경색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이런 발달 과정에서 자, 보시면 어떠한 리스크는 굉장히 이런 그 질병의 발생을 더 증폭시키는 게 있고요. 또 반대로 억제시키는 게 있습니다. 즉, 이거는 위험 요인이 되겠고요.
리스크 팩터가 되겠고요. 자, 억제시키는 요인은 우리가 예방 요인이라고 하죠. 프리벤트 팩터라고 하죠. 예방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결국은 예를 들면 불포화산 지방을 많이 먹으면 그래도 고지혈증이 좀 떨어지죠. 단백질을 많이 먹고 운동하고 이런 것들은 식문경색이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 예방해주는 요인이 될 거고요. 뭐 스트레스라든지 비만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식문경색을 유발하는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얽히고 설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어떠한 디지즈 질병을 설명할 때 있어서 자 실명한 질환이라면 이 실명한 질환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요. 이 요인들은 때로는 실명한 질병을 더 유발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줄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반드시 1대1의 관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복잡한 관계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게 거미줄 이론이 되겠습니다. 거미줄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퀴 모델은 뭐냐면요. 바퀴 모델은 우리가 질병을 이제 이렇게 서로가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병인이라는 것이. 자, 이렇게 병인이 있고요. 하나의 병인에는 생물학적인 환경도 있고요. 이것이 또 물리적 환경을 또 있고요. 사회적 환경도 있고요. 자, 그 안에 또 숙주가 있고 유전적 소인이 있고 자, 이렇게 바퀴 모양처럼 이렇게 얽히고 섞여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는 만성 질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의학이죠. 그러니까 현대 질병인 만성 질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이론이에요. 자, 예를 들면 만성 질환에 우리가 당뇨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당뇨병. 당뇨병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유전적인 걸 타고나죠. 당뇨 유전자가 있으면 즉 부모님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으면 당뇨가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자, 그 외에도 보시면 당뇨병에 영향을 미치는 건 유전적인 거 외에도요. 자, 생물학적인 환경, 이 사람의 물리적인 환경, 또 사회적인 환경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저기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지라고 표현하는데요. 앉아서 생활하는 그런 직장인들, 예를 들면 화이트 칼라 이런 직장인들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좀 더 높죠.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은 주로 앉아서 생활을 하니까요. 반면에 육체 노동자들 많이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는 물리적인 환경 어떤지 자 이런 게 지금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자 다만 이 바퀴 모형도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질병의 원인을 자, 이 병인이라는 게 여기서는 되게 중요한데요. 한 가지만으로 우리가 통합해서 제시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아까 삼각형 모델을 보다는 그래도 만성질환이라는 거를 좀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단점도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후반부에 이제 한 20분 정도 시간 동안에 전염병이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전파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위 이제 전염병 질병이 왜 중요한지, 자, 전염병의 정의가 뭔지, 발생 요인이 뭔지, 그리고 감염 과정이 어떤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9세기에서 20세기 동안에 전염병은 굉장히 많이 줄였고요. 자, 이것은 과학기술, 특히 의학기술이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위생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수도 있죠, 수돗물. 수돗물, 물론 이제 존 스노우는 수돗물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이 전파된다라는 걸 발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수돗물이 개선되면서요. 이 수돗물에 이제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수인성 질병을 줄이기 위해서 불소 같은 것들을 많이 섞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수인성 감염 질병이 많이 줄게 됩니다. 소위 위생도 영향이 좋아지고요. 개인 위생도 발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손도 씻고 네. 자, 그렇게 되면서 또 한 가지가 백신이 많이 개발이 됩니다. 자, 백신과 항생제가 개발이 되면서요. 뭐 파르테르나 지금 이런 사람들 네, 대부분 백신을 개발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전염병이 굉장히 감소되어 왔습니다.
뭐 대표적인 우리 인류에 재앙을 줬던 전염병은 이러한 것들인데요. 뭐 대표적인 게 패스트, 천연두, 자, 콜레라 이런 거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특히 그 중에서 영국에서 10만 명이나 사망했습니다. 자, 결핵도 지금 굉장히 뭐 아주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그런 전염병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과거에 스페인 독감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고요. 자,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아시아 독감, 홍콩 독감 이런 게 있어 왔고요. 자, 또 보다 근래에는 1980년대 에이즈가 이제 발견이 되죠. 그러면서 에이즈에 감염되는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자, 그 이외에도 보시면 뭐 메르스라든지 사르스라든지 이런 신종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코비드19, 자, 이런 것들이 인류에 큰 재앙을 가져왔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쭉 있었죠. 자, 그래서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감염성 질병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자, 문제는 이렇게 새로운 어떤 인플루엔자들, 전염병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면서 다시 새롭게 등장할 때는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바뀌어서 소위 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뀌어서 또 재등장합니다. 자, 지금도 수많은 인플루엔자, 신종 인플루엔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자,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아마 다시 등장하고 다시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결국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한마디로 줄이자면 전염병의 역사죠. 어떻게 보면 질병과의 싸움이 계속 있어 왔죠. 자, 지금 보시면 뭐 어떤 전염병은 그래도 이제 박멸 없어지고요. 어떤 전염병이 또 새롭게 등장하고, 자, 이런 반복되는 서클, 예, 이런 반복되는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 순환 과정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WHO 세계보건기구는요. 1980년대 이후에 이제는 천연두는 없어졌다. 예, 이제 그 천연두 백신이 있으니까요. 자, 폴리오라고 하죠. 우리가 소아마비도 이제는 거의 없을 것이다. 자, 과거에 우리나라 한 50년 전만 해도 홍역, 한 60년 전만 해도 홍역이 되게 중요한 질병이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더 이상은 많이 퍼지지 않죠. 자, 하지만 뭐 에볼라 바이러스라든지 뭐 사르스라든지 뭐 코비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새로운 질병도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없어졌는데 다시 뭐 보면 콜레라라든지 이런 질병들은 계속 지금 등장하고 있죠. 다시 등장하고 있죠. 자, 이런 계속 순환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질병 부담, 부담이 이제 엄청납니다. 자, 특히나 감염병은요, 건강에 취약한 어린이들이나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특히 개발도상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1세기가 들어왔을 때 한 해 1,300만 명이 이 전염병으로 사망했었고 대부분 결핵이나 말라리아 이런 걸로 많이 사망을 했었죠. 자, 그래서 특히 이제 개발도상 국가 이런 나라들에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전염병을 사실은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왔던 것입니다. 자, 전염병 질환의 변화 환경을 좀 보시면 자, 과거에는 뭐 패스트라든지 콜레라 이런 것들이 오면서 항생제도 개발되고 백신도 개발되고 자, 뭐 경제가 발전하면서 운송수단, 뭐 통조림이나 이런 조금 더 위생적인 보관법들도 발달되고 했는데요. 자, 결국은 그러면 전염병이 줄었으니까 이제 이 역학에서는 질병은 이제 예방되고 관리되고 치료되는 것이냐? 자, 그렇지 않습니다. 자, 18세기에는 이런 전염병이 18세기까지는 중요한 이제 질병이었는데 자, 시대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음식이 너무나 부족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자, 그 영양소 섭취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영양 실조가 많았죠.
현대 질병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섭취를 잘 못해서 네, 죽는 경우가 드물어요. 네, 뭐 북한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음식이 넘쳐나죠. 넘쳐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새로운 현대병이 발견되게 되는 겁니다. 발전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만성질환이 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항생제 내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생태 환경도 변화하게 되고요. 예전에는 뭐 북아프리카나 서아프리카에만 걸리던 질병이 이제는 아시아에서도 걸리기 시작하는 그야말로 세계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질병을 이제 구분한다면 과거랑은 다르게 자, 전염성이 있냐, 전염성이 없냐, 그리고 있다면 급성인 질병이냐, 만성인 질병이냐, 자,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자, 예전에는 이런 급성 전염병이 되게 많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감염병이죠. 콜레라 같은.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만성이면서 네, 크로닉한 질병이면서 비전염성인 그런 질병들이 많죠. 예를 들면 암이라든지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자, 아까 보셨던 지금 현대의 주요 3대 질환들은 전염성이 아니라 다 비전염성의 만성 질환들이죠. 암이랑 심뇌혈관 질병이었으니까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질병이 변화하는 자,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전염의 정의와 발생 요인을 간단히 살펴보실 텐데요. 자, 일단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몇 가지 조금 더 용어를 정리하자면 자, 일단 감염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감염병은 뭐냐 하면 아까 보셨던 그 박테리아 같은 병원체가 숙주, 사람한테 잠입하게 되면요. 결국은 질병을 일으키거나 면역반을 일으키는 자, 이런 것들 우리가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전염병은 뭐냐 하면요. 자, communicable disease라고 하죠. communicable disease는 자, communicable은 이제 지역 사회 뭐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자, 박테리아가 직접 세균이 직접 사람한테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건 감염병이고 전염병은 어떤 매개체가 있습니다. 자, 그 매개체가 보통은 뭐 감염된 사람이죠. 자, 그렇지만 때로는 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코비드-19만 해도 처음에 지금 그 코비드-19가 등장하게 됐던 거는 박쥐로 추정이 되잖아요. 자, 동물 질병이었죠. 원래는 없던 질병이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결국은 병원체나 병원체 독성 생성물이 자, 어떤 매개체,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자, 이런 걸 통해서 자, 전파되는 거 우리가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염병 중에서도 풍토병이라고 해서 엔데믹이 있고요. 유행병이라고 해서 에피데믹이 있습니다. 자, 이 용어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엔데믹은 자, 어떤 지역에서요. 계속 뭐 유병률은 좀 높아요. 하지만 발생률도 어느 정도 높아요. 하지만 이제는 갑자기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 이 유병률은 계속 유지가 되는 자, 이런 질병 우리가 풍토병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갑자기 이게 막 전파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이렇게 쭉 유지가 되는 거죠. 하지만 물론 이제 예방해야 될 그런 질병이겠죠. 자, 유행병, 에피데믹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 코비드 19처럼 자, 갑자기 이 지역 사회에 전파돼서 갑자기 유병률이 확 느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팬 에피데믹이라고 합니다. 대유행이라고 하죠. 자, 통상적으로 갑자기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자, 엔데믹이라고 하는 우리가 풍토병은요. 자, 뭐 어떤 특정 이슈 없이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독감 같은 게 풍토병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요. 뭐 독감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뭐 물론 계절에 따라 영향을 받긴 합니다만 그냥 쭉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발생자 수가 갑자기 확 는다면 자, 이것은 우리가 에피데믹입니다. 즉 예, 갑자기 지역사회에 크게 전파가 되는 무언가의 예, 원인이 있겠죠. 자, 어쨌든 이게 에피데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감염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감염 과정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바로 호스트라는 개념이고요. 숙주라는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패러사이트, 요 영화 이름으로도 많이 나왔는데, 기생충, 뭐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사용이 되는데, 어떠한 병원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감염이 있으려면 이 두 가지 이제 개념이 일단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감염 질환은요, 우리가 빙산 개념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왜냐하면 감염의 증상만을 가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증상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빙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북극이나 남극에 가면 실제로 수면 위에는 요만큼 나와 있지만 그 빙산은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예, 숨겨져 있죠. 수면 밑에는요. 자, 그래서 어떤 질병은 자, 우리가 경중도에 따라서 마일드하게 아주 나타나거나 뭐 머더레이트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사실은 증상이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염이 없고 예를 들면 또 감염 이후에 이런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자, 최근에 우리는 코비드 19이라는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증상이 있다라는 걸요. 자, 하지만 과거에는 사실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염병이 있으면 결국은 잠복기라고 하는 증상이 없는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자, 잠복기는 뭐냐 하면 이 병원체, 감염체가 침입해서 임상 증상, 예를 들어 뭐 발열이 된다든지 기침이 난다든지 할 때까지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시기를 얘기해요. 코비드 19 같은 경우도 갑자기 열이 심하게 나고 기침을 하게 되는 그 전 시기에 사실은 잠복기가 있죠. 증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사실 이미 병에 걸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잠재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제 병원체가 침입돼서 우리가 표적 장기로 이동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균 배출이 없는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잠재기가 지나면 드디어 이제 균이 배출되면서 이제 막 늘어나죠. 자, 요런 우리가 감염병은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서 대처하면 늦기 때문에 요 잠복기나 잠재기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전염병 예방이나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잠복기라는 게 있고 또 세대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세대기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감염 후에 균 배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요 시기인데요. 균이 굉장히 빠르게 증식되는 시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 이 감염력으로 치면 가장 높은 시기가 되겠죠. 자, 잠복기를 거쳐서 이제 균이 빠르게 증식하면서 전파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시기를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임상 증상은요. 자, 실제 균은 이렇게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눈에 보이는 이제 발현되는 임상 증상은 자, 잠복기를 거쳐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눈에서는 우리가 확인 가능한 것은 이렇게 이 노란색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노란색 곡선이 되겠는데요. 실제로는 균은 자, 이렇게 점선으로 증식되어 가고 있는 거죠. 자, 호흡기 질환은 이러합니다. 자, 반대로 소화기 질환은 좀 다릅니다. 소화기 질환은 자, 우리가 잠복기를 거쳐서 감염이 되고 나면 증상이 먼저 나오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배가 아프다든지 뭐 설사를 한다든지 자, 이런 증상이 먼저 나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 균이 갑자기 증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줄어들게 되죠. 자, 이러한 특징을 보인다. 호흡기 질환과 소화기 질환은 각각 잠복기와 세대기가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염에 있어서는 우리가 불연성, 즉 눈으로 확인 가능하지 않은 감염이 있고요. 현성, 즉 우리가 눈으로 확인 가능한 그런 감염 증상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이제 여러분들이 코비드를 겪으면서 많이 이제 아시는 내용인데요. 자, 어떤 질병에 있어서는 자, 경미한 증상이 이제 나타나면서
뭐 예를 들면 열이 나온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서 점점 심각해지면 결국 사망에 이르기도 하죠. 자, 코비드-19,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사망률도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증상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 가능한데 실제로 상당히 많은 코비드 환자들은 무증상을 가지고 있죠, 처음에. 증상이 없습니다. 자, 근데 다시 말하면 감염은 이미 되어 있어요. 하지만 어떤 뭐 발열이 나타난다든지 열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기침을 한다든지 하는 증상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 불연성 기관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균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균이 배출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지금 전염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역학이나 전염병에서는 이런 무증상을 빠르게 확인해서 격리를 시키거나 아니면 뭐 처치를 하거나 트리트먼트를 하거나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에 있어서는요. 자, 한 두 개의 슬라이드만 좀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질병마다 다릅니다. 자, 소위 전염성 질병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런 스펙트럼, 임상 스펙트럼을 보시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에 대한 이제 질병인데 자, 예를 들면 클래스 A는 결핵입니다. 그리고 클래스 B는 홍역이고요. 클래스 C는 광견병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질병은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요. 자, 감염의 구성비를 보시면 결핵 같은 경우는 상당수 많은 기관이 보시면 불연성이에요. 즉 결핵은 처음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균은 자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증상이 경미하고 그 다음부터는 중증까지는 굉장히 짧습니다. 기간이. 자, 이 스펙트럼을 0에서부터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두 번째 클래스 B를 보시면 자, 홍역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건 이제 흔한 질병의 특징을 보이는데 우리 대부분 이런 질병의 특징을 보이죠. 그래서 자, 불연성 기간 짧습니다. 그 잠복기는 짧고요. 그 다음에 경미한 증상이 나타나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중증, 중등, 그러니까 moderate, 중간 정도의 어떤 증상을 보이다가 severe, 아주 나쁜 증상을 보이다가 이제 사망을 보이죠. 자,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이제 감염성 질병의 패턴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오히려 이제 사망이 훨씬 더 그런 사망까지의 비율이 많은 그런 식입니다. 그런 이제 질병입니다. 100%라고 가정했을 때, 자, 이거는 이제 불연성은 거의 없고요. 광견병은 처음부터 이제 증상이 나타나죠. 근데 처음부터 중증 질병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증 환자가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사망입니다. 자, 이게 좀 다르죠. 그래서 결핵은 지금 증상이 없는 사람이 많고요. 홍역 같은 경우는 중증인 사람들이 많고요. 자, 광견병인 경우에는 이미 이제 증상이 발현되고 나면 거의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에서 불연성이 없어요. 광견병 자체도 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이제 감염이 되어 있는 건데 어떠한 증상이 막 떨림이나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이런 게 나타나면 이미 이제 중증으로 가서 빠르게 죽게 되는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잠복기도 보면 잠복기에 따라서 분포가 서로 다르죠. 자, 여기 보시면 독감은 이 날짜가 여기 보시면 위에 이제 그래프는 X축은 그 데이예요, 데이. 일자입니다. 10일, 20일, 30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 Y축은 질병의 이름입니다. 유형입니다. 보시면 독감은 사실은 이게 좀 짧죠, 우리가. 자, 근데 예를 들면 B형 간염이라든지 자, 이런 건 굉장히 길죠. 사실은 잠복기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질병마다 다 잠복기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병원체 간에 스트레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숙주에 침입된 병원체 양도 다릅니다. 무엇보다 침입 경로도 달라요. 예를 들면 말초신경에서 감염이 돼서 중추신경이 뇌로 올라오는 질병도 있고요. 처음부터 중추신경이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숙주가 이런 저항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항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복기가 다 서로가 또 다르죠. 따라서 이제 역학에서는 이런 질병의 잠복기도 다 이제 공부를 하시는 이유가 잠복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 개 슬라이드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역학에서 보시면 공통 매개물 유행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 갑자기 어떤 집단이나 지역사회 병원체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폭로돼서 일어나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동시에. 자, 이건 사실 보통은 이벤트가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동시에 폭발한다, 폭발적으로 스팟, 막 이렇게 갑자기 느는 게 특징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느는 또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긴 기간 동안에요, 지속적으로 이런 그래프를 보이는 거죠. 갑자기 쭉 늘었다가 쭉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계속 반복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코비드 19 같은 경우는요, 초창기에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코호트 격리 이런 용어들 그 당시에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갑자기 이제 지역 감염이 있기 전까지는 갑자기 동시적으로 감염 경로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 지역사회에 전파되면서 코비드 19는 점진형 전파가 되어 왔고, 지금 발병한 지 벌써 뭐 몇 년 지났는데도 계속적으로 환자가 아직도 뭐 늘고 줄고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유행이 단계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전염성 질병은요, 병원체가 생기게 되면 이게 뭐 환자를 통해서든 아니면 동물을 통해서든 병원체가 생기면 이게 이제 탈출,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호흡기나 위장관이나 뭐 비뇨생식기나 아니면 상처를 통해서 병원체가 나오게 되고요. 이게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파가 되면서 결국 새로운 사람에게 침입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뭐 호흡기 침입이 될 수도 있고요. 호흡기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비뇨생식기로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상처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도 있죠. 자, 그 이후에 자, 숙주한테 결국은 건강 상태나 영양 여러 가지 숙주의 이 상태에 따라서 이 질병이 또 어떻게 퍼지는지, 자, 결국은 이런 생성 과정들을 거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성 과정에서 우리가 감염성, 병원성, 독성, 치명률, 면역성, 자,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병원체 단계에서는요, 우리가 일단 감염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병원체가 숙주, 결국 호스트까지 침입하고 증식할 수 있는 이 자체 능력입니다. 자, 감염성이 뛰어난 질병일수록 감염 상태를 일으키기가 좋겠죠, 사실은. 자, 그래서 감염성이 뛰어나다라는 건 네, 숙주까지 전파가 빠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병원성입니다. 자, 패솔로제니시티라고 하는데요. 자, 임상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이런 거 우리가 병원성이라고 합니다. 독성은요, 얼마나 심각하냐. 자, 증상 자체가 얼마나 심각하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감염성이 높다는 거는 전파율이 높은 건데, 예를 들면 독성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심각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또 이게 다르게 우리가 판단하기도 합니다. 자, 치명률은 뭐냐면요. 자, 심각한 임상적 증상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망을 일으키는 그런 질병이죠. 예를 들면 에볼라 바이러스라든지요. 또는 아까 보셨던 광견병 같은 경우는 치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하지만 관경병은 보시면 감염성 자체는 그리 높진 않죠. 우리가 관경병이 엄청나게 자주 발생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치명률이 높죠. 자, 면역성은 이제 고유한 면역을 유발시키는 그런 능력입니다. 뭐 홍역이나 임질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가 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감염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증상 감염을 포함해서 결국은 이 가장 이 전파력을 보는 거니까요. 길고요. 반대로 치명률이라고 하는 거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사망률을 보는 거니까 상당히 그 좀 중대한 질병이다. 사람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우리가 보균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